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 소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저번에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토지 투자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토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신 건지 아니면 토지 투자가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관심들을 안 갖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토지를 사시겠다는 분과 파시겠다는 분들이 종종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하시는데, 이 토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반 아파트나 일반 건물들을 거래하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토지 투자는 체크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토지에 대한 투자를 약간 좀 꺼리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경쟁이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경쟁이 되게 심한데 그 대신에 토지 같은 경우는 거의 경쟁이 없어요. 좋은 땅만 제가 잘 어떻게 찾는다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고요. 특히 건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토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값어치가 늘어나는 상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지 투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 투자를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는 크게 이 네 가지 지역으로 나눕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해서 이 네 가지로 크게 나누고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세분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눕니다. 주거지역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오고, 상업지역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공업지역도 전용이냐, 일반이냐, 준공업이냐, 녹지도 보전이냐, 생산이냐, 자연녹지냐 라고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토지를 투자하실 때 주거지역에 있는 땅을 한다고 하면 좋긴 합니다. 주거지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건축할 수도 있고 해서 좋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거지역에 있는 땅들은 비쌉니다. 단가가 대부분이 다 비싸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상업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느 지역에 토지 투자를 하냐,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토지 투자를 하십니다. 농림지역은 솔직히 토지를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농림지역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상당한 기간을 요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주로 투자를 하시는데, 녹지지역도 아무데나 할 것이 아니라 주로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쪽에 많이 투자를 하시고요.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 쪽 아니면 생산관리 정도까지 요 네 가지 지역에 투자를 하십니다. 왜냐? 여기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되게 낮습니다. 토지 단가가 되게 낮기 때문에 면적도 크게 살 수 있고 단가도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주로 요 용도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요 용도 지역에 있는 것 중에서 위치가 괜찮은 곳에 투자를 하십니다. 그러면 주로 어떠한 지목을 가진 곳에 투자를 하느냐? 토지 투자를 하실 때 주로 하시는 게 전, 답, 과수원, 임야, 요 네 가지 지목에 해당되는 것들을 투자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단 상대적으로 싸니까. 일반 대지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단가들이 세거든요. 지목이 밭이냐, 논이냐, 아니면 과수원이냐, 아니면 임야냐, 요 지목에 주로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데들이 대부분 어디냐?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뭐가 안 좋으냐? 건폐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만약에 1000평이다. 그럼 건폐율이 20이면 땅 위에 200평만 바닥 면적 200평까지만 안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200평을 안 쳤는데 건물을 4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80%니까요. 800평이잖아요. 800평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니까 이 바닥 면적 200평에 4층 하면 800평이죠.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0%밖에 인정을 안 하죠. 2층 반밖에 못 올린다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전 녹지는 그렇고 생산 녹지, 자연 녹지도 다 마찬가지로 100%가 아니라 50%를 이렇게, 이 조례가 더 무서운 겁니다. 법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법은 이게 최대예요. 최대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나는 여기까지밖에 허가 안 내줄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 투자를 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토지 투자할 때 어떤 것을 보셔야 되냐면, 내가 땅을 샀는데 거기다가 어떠한 건물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되잖아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일종 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다가구 주택을 제외한다. 다가구 주택은 뭐예요? 여러 사람이 사는 거 있죠. 원룸은 못 짓는다는 거예요.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례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도 지을 수 있다. 이게 평택시 조례입니다. 평택에는 법에는 짓지 말라고 돼 있는데 평택에서는 지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법이 우선인데, 법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이 건축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그 자기의 어떤 지자체의 상황이 다들 틀리기 때문에 법을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해서 조례를 불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조례로 다가구 주택도 지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사서 내가 거기다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없는 시행령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우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전용 주거지역에는 법에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는데, 조례로 여기 보시면 많죠?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평택시는. 그리고 이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딱 나와 있고, 일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300평 미만일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법이 나와 있는데, 평택시 조례에는 뭐까지 지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지을 수 있다. 중 종교 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례가 다른 식으로 규제를 완화를 해준 거죠. 완화를 해준 겁니다. 근데 법에는 지을 수 있는데 못 짓게 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그래서 이 조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를 투자한다고 하면 주로 어떤 지목에 투자를 하는지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 답, 과수원, 임야. 이렇게 네 가지 지목에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야는 일단 빼놓고요. 임야는 농지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농지라고 하는 것은 전답 과수원이에요. 전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에다가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세요. 땅을 놀리기가 뭐하니까 거기다가 고추도 심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전답 과수원, 그 밖에 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 농사를 지어. 그럼 그 농지예요, 그거는.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초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대관령 가면은 그 초지가 있죠. 풀 먹이려고 조성해 놓은 그 들판들 있잖아요. 그거는 농지가 아닙니다. 그건 초지입니다. 이 농지는 자기가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민이 아니면 농사를 짓지 않을 거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농지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인이 돼야 되잖아요. 농업인은 뭐냐? 1000제곱미터 이상,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 종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농지에 330제곱미터, 100평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이러한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경작하는 분들을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을 통해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가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농사를 지으려면 최소한 100평 이상은 사야 되는 거죠. 내가 300평 이상 살 돈이 없어서 100평만 샀어. 그럴 경우에는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비닐하우스를 해야 돼요. 100평만 사가지고 거기다 농사를 짓겠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여기 법에는 나와 있질 않죠. 내가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00평 이상 농지를 사야 돼요. 내가 농지를 사고 싶다? 돈은 별로 없는데 그냥 소일거리로 한 100평만 사지. 100평 그분 살 수 있어요. 살 수는 있는데 농업인이 아닙니다. 주말 농장 하시려고 한 100평 사시는 거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 사람을 농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말 체험 영농은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 명시되어 있죠. 개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혜택은 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토지를 투자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 지으려고 토지를 투자한다고 하진 않아요.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 바로 농지 전용입니다.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 거예요. 전자가 바꿀 전자입니다. 용도를 바꾼다는 게 농지 전용인데, 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소유를 합니다. 농지 전용하게 되면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어요. 괜찮은 땅이 있다. 근데 그게 전이다. 아니면 임야다. 임야 같은 경우는 이런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임야들을 많이 선호하세요. 토지 투자한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임야 같은 거 사가지고 싸게 사서 거기다가 농지를 전용합니다. 거기는 농지 전용이라 안 하고 산지 전용이라고 합니다. 임야는 산지 전용을 해서 거기다가 포장하고 도로 내고 분할해서 판매를 합니다. 공장 1호, 2호, 3호, 4호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게 바로 농지 전용이고 산지 전용인 거예요. 농지도 그렇게 해서 4차선 도로에 옆에 붙어있는 그 밭이 하나 있는데 면적도 괜찮고 단가도 괜찮아서 그걸 사서 거기다가 깨끗하게 도로 포장하고 주차장 만들고 그다음에 건물 하나 세워서, 건물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폐율이 20%니까 한 1000평만 내가 샀다. 그럼 한 200평 정도를 음식점을 만드는 거죠. 만들고 나머지 800평은 주차장으로. 주차장이 엄청 크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요즘에는 주차장이 넓으면 맛이 어지간만 하면 사람들 다 옵니다. 차들로 요새는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도 인기가 끌어서 제가 있는 지역에 그 만세로라고 있습니다. 평택시 만세로가 있는데 거기가 왕복 8차선입니다. 엄청 커요. 그 주변에 지금 토지들이 있는데, 평택시가 원래 배밭으로 유명한 도시였거든요. 전부 배밭이었단 말이에요, 그 주변들이. 근데 그 주변을 다 농지 전용을 해가지고 지금은 대형 음식점들이 다 들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전인데도 땅값이 보통 500, 600 합니다. 건물 임대료가 보통 평당 10만 원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들어서서 자리가 또 없어요. 그 정도로 이 토지 투자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십니다. 토지 투자라고 하면 이 농지를 전용을 해서 기존에 전이었던 거, 답이었던 거, 과수원이었던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꿔서 전용을 해서 깨끗하게 그 복개공사하고 복토해가지고 농지 전용 분담금 내고 건축 허가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게 토지 투자입니다. 그러면 지목 자체가 전에서 대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죠. 토지 투자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위치에 있는 땅들은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지를 이제 파시는 분이나 사시는 분이나, 내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땅 주인이야. 돌에 붙어 있어. 한 4차선 돌에 붙어 있는 땅이야.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은 돈을 받고 싶겠죠. 그리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싸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접점을 이제 맞춰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하는 일인데, 어떨 때 보면 너무 과한 단가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접점을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를 사서 내가 거기다 건물을 앉혀서 내가 임대를 얼마를 받는다고 했을 때 수익률을 따져봅니다. 사는 분들 입장에서도 수익률을 따져봐요.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좋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토지를 저 사람이 요구한 가격에 사가지고 공사를 해서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를 받았을 때 그 수익률이 몇 퍼센트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따라서 토지를 매입을 하기 때문에, 파는 분 입장에서는 무조건 비싸게 부른다 그래서 그 토지가 팔리는 게 아닙니다. 너무 세게 부르면 토지 안 팔립니다. 주변에서 가격이 얼마에 나왔는지를 서로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나왔는데 나는 500만 원 달라고 그래. 사는 사람들도요,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 정보들 다 입수를 합니다. 주변에 땅값이 얼마냐, 부동산들 또 돌아다니면서 이 주변 땅값이 얼마냐 다 확인합니다. 확인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내가 막 높게 지른다 그래서 자기가 위치가 좋으니까 사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토지 판매가 어렵습니다. 내 땅이 누군가가 살 때 이 정도 가격은 내가 부르면 그 사람도 주판을 두들겨 봐서 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는 단가를 제시하는 게, 토지를 파시는 분 입장에서도 빨리 팔 수가 있고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도 일종 근린생활시설만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니면 2종 근린시설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인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단가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투자라고 하는 것은 확인해 돼야 할 사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중개 수수료도 아파트 거래하는 수수료보다 배 이상 비쌉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중개하는 데 있어서 따져봐야 될 사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 짚어줘야 되는, 그러한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료조차도 비쌉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토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사항을 내가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